당선이 되면 합당이 되는 거고 그럼 본인이 떨어지면 합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통합 세력이고 네. 김용남은 갈라치기 세력이다. 이렇게 싹 프레임을 잡는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본인이 잘못한 걸 일단 사과하고 남을 까셔야지. 늘 본인 반성은 없어요. 남만 까. 누가 공감해요? 누가. 제가 아무리 카바를 쳐주고 싶어도 네. 이렇게 뒤끝 있는 모습을 보이면 뒤끝 있는 사람 한 남자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하남자요. 사실 저는 정원호 후보의 그 30년 전 그 음주 폭행 사건 그걸 좀 덮기 위한 정적 공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수면 어떨 때는 더 넣기도 하고 어떨 때는 덜 넣고 이게 이제 실수일 거 아니에요. 철근값이 되게 비싸거든요. 그건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빼먹기지. 만약에 안 넣었으면 한없이가변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5월 18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영진이고요. 오늘 오전 10시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 중노위에서 노사 관계자들 참석한 가운데 삼성전자 2차 사후 조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사가 협상안을 좀 만드는 그런 자리가 될 텐데 제발 좀 노사가 협상을 잘 해서 합의안이 좀 나오기를 바랍니다. 파업까지 가지 않기를 다시 한번 좀 바라보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대통령도 또 한 말씀 하셨던데 뭐 관련 뉴스도 잠시 후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류재화 변호사 어서 안녕하세요. 오시고요. 네, 강수영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신혜원 기자가 오늘 뉴스는 정리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네. 한번 가볼까요? 네, 요 소식 짧게 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랑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에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공유하기 위해서였는데 우리 측이 먼저 요청을 했다고 하고 한 30분 정도 통화가 이어졌대요. 9년 만에 트럼프의 방중이었는데 뭐 축하 인사도 하면서 미중 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가 돼야 전 세계에 평화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해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 했다고 하고 또 한미 간에 관련된 이슈도 논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작년에 합의했던 양국의 그 조인트 팩트 시트 이거 이행하는 거 좀 빨리 속도를 내자 뭐 이런 얘기들 좀 있었다고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핵잠 있잖아요. 이제 우라늄 농축 연료 하는 것 때문에 조금 이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핵연료 제출이 문제에서 우리나라 권한 좀 확대해 달라 이런 요청도 담겼었다고 합니다. 네. 이거 뭐 이전에 이미 큰 틀에서는 다 합의가 된 거니까 네. 구체적인 것들은 빨리빨리 좀 합의해서 할 거 좀 하자 네. 이런 취지로 좀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아니 어떤 분이 제가 어젯밤에 이거 11시에 속보 보고 네. 한 분이 바로 생각났는데 어떤 분이 한미동맹이 완전 바탄지경이에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 있었거든요. 그 누구야 이거? 서종 변호사. 그렇잖아. 파탄 됐으면 전화가 돼? 꼭 모르겠어요? 늦췄네. 장동혁 대표가 아마 매우 슬퍼할 겁니다. 예. 네. 너무 잘 돼서 한미 관계 따뜻해요. 예. 자, 이건 좋은 뭐 일이죠. 좋은 일이에요. 네, 좋은 일이죠. 이 정도 깜짝 하고 놀라버렸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중요한 이슈죠. 삼성전자 노조가 이제 총파업 예고한 지 D-3이고 오늘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대화가 열리고 있습니다. 21일이 이제 파업 예고한 예고한 날이죠. 날짜가 21일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전 10시부터 2차 사후조정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정부도 굉장히 이제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총리도 긴급 조정권 발동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고 출장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급거 귀국을 해서 공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원고까지 준비해 왔거든요.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전 세계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요 발표 나오고 나서도 노조에서는 긴급 조정권 나와도 하겠다 우리는. 파업하겠다는 네.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재용 회장이 직접 등판한 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뭐 대국민 사과잖아요. 어쨌든 네. 내부 문제로 인해서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 이렇게 대국민 사과한 게 2020년 이후 6년 만이라고 하고 뭐 모든 게 다 제 탓입니다. 비바람과 이런 건 다 제가 맡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뭐 했고 삼성 가족 여러분, 노조 여러분, 우리 모두 한 몸 한 가족 아닙니까? 이렇게 좀 호소를 했고요. 자,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X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네. 총리에 이어서 대통령도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건데 노동권만큼 기업의 경영권도 존중이 되어야 한다라면서 과유불급, 물극 필반 어떤 일이든 극단으로 치닫으면 결국 반전이 돼서 원 위치로 돌아온다라는 표현을 인용했습니다. 네. 아, 근데 저는 좀 깜짝 놀란 게 이분들은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이 노조에 계신 분들이나 네. 직원들이 뭐 이제 이번이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 건 알겠지만 코스피 5천으로 돌려놓겠다. 회사 분사도 각오한다. 회사 예. 망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지금 부위원장이 한 거잖아요. 예.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 너무 심각한 발언을 너무 막 그러니까요.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 아니 너무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원칙의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 정도의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 원칙에 있어서는 사실 그러니까 주식회사라는 거는 주주들이 그러니까 심플하게 보면 돈 모아서 회사 경영 잘해라. 대신 이익 나면 주주랑 같이 나눈다. 이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근로자들에게 이제 충분한 보상을 해야 되는 건 뭐 당연한 건데 그 영업이익을 노동자에게 나눠 달라. 뭐 그건 10%든 15%든 그 수치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 원칙의 문제인데 이거 굉장히 아마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그 원칙의 문제 하나, 정도의 문제에서는 지금 회사가 5억 5천 평균 1인당 준다는 거 아니에요? 올해 업계 기준으로. 최고 수준 보상을 하겠다. 예. 근데 아유 5억 얼마라는 돈이 결코 작지가 않잖아요. 누가 생각해도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인데 한 해에 받는 게 그 정도인데 그것이 적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를 과연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줘야 되는지를 난 정도의 문제에 있어서 도저히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사실 심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게 뭐 노조 입장에서 이제 회사가 돈을 많이 벌면 그 과실을 노동자들과 함께 나눠야 된다는 거에서는 뭐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 네. 그 수준이 너무 지나치면 자칫 특히 요새 삼성전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는 거 아닌가. 욕심 부리다가 다 공망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네. 게다가 삼성전자는 그냥 개별 기업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주주도 많고 국가 경제에 굉장히 근간이 되는 어떤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의 일을 이게 단순히 노사 문제로만 또 치부할 수 없는 그런 사정도 많거든요. 네, 네, 네. 참고로 저는 삼성전자 소액 주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온 막 국민이 거의 다- 소액 주주지만 간 떨려요 정말. 네. 500만이 뭐 주준다고 하시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게 그리고 제가 삼성전자 노조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아무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는 그냥 개별 기업이 아니라 말하자면 국가 기업 같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관심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서에 반해서 국민들 전체를 적으로 돌리면서 이길 수 있는 협상은 없습니다. 지금 점점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스스로를 궁지로 모는 방식으로 노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마지막 중재 협상 테이블이 열렸으니까 네. 이번만큼은 사측과 노측이 좀 원만하게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포인트죠. 어떤 투쟁이든 국민 여론을 등에 업지 않으면은 뭐 투쟁의 동력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하이닉스 그 성과급 거기도 보니까 이제 처음에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모호하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회사하고 협상을 하다가 그때는 이렇게 반도체가 완전히 터지기 전이니까 날아가기 전이니까. 뭐 영업이익이 한 10% 정도로 하면은 그럼 객관적 기준이 될까? 뭐 이 정도면은 뭐 요즘 받는 성과급 크게 차이 안 나니까 이 정도로 하지 뭐. 그렇게 한번 정해줬다가 지금 이제 영업이익이 완전 터지니까 이제 성과급이 엄청나게 지급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게 한번 뉴노멀이 돼버리니까 지금부터는 다른 회사들도 연타로 지금 이제 영업이익의 몇 %를 성과급으로 주는 것을 기준으로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이거는 사실 근로자가 아니라 동업자 좀 주주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근로자들도 성과급을 주식으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받아가지고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로서 이익을 받는 구조를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회사가 손해를 볼 때는 근로자들이 돈을 토해내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영업 적자가 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10%씩 돈을 넣어가지고 회사를 살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구조적으로 다시 좀 교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좀 물론 뭐 회사가 별개이긴 하겠습니다만 옆에서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급여도 못 받아가지고 지금 거의 망하고 막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네, 문 닫고 있죠. 지금. 네, 그리고 또 DX하고 또 이 DX하고 또 완전 또 차이가 있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또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났냐. 이성배 전 아나운서가 양양자 경기도지사 국민의힘 후보하고 네. 그때 경선 토론회 하면서 우리는 되게 프라이드를 많이 가지고 있다. 맞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때 기억나시죠? 네, 뭐 네. 생산직 뭐 이런 얘기. 예, 그러니까 그때 이분들이 가졌던 그 프라이드와 관련된 그 얘기가 저는 사실 이 노조에서의 지금 이런 갈등하고도 조금 막 무관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실제 그냥 느낌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약간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의 공이라든가 이 같이 공감대 형성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분들이 생각이 좀 너무 덜한 거 아닌가. 네. 이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긴급 조정권 문제도 사실 충분히 고민해볼 만한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예. 최악의 경우에 치닫는다면 그런 상황을 막아야겠지만,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또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는 또 너무 이 상황에서 너무 그러니까 삼성전자 노동자 측의 어떤 입장을 좀 대변하고 있어서 이렇게 보면은 양대 노총 자체가 노동자들 전체를 위한 그 조합이 아니라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기득권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수억 원을 성과급으로 받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기득권의 편에 양대노총이 선 것이냐 이런 오명도 뒤집어 쓸 수 있기 때문에 양대노총도 좀 균형감을 다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노조가 파업할 때 말씀하신 대로 여론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론을 우리 편으로 가져오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일단 노조는 거기에는 좀 실패를 한 것 같고, 물론 뭐 노동권도 중요하고 노조라는 게 이제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건 하지만 정도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뭐 이제 기업의 경영권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노조 이 집행부가 딱히 그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지지를 많이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노영희 변호사 말씀하셨던 그 부위원장의 뭐 그건 이러면서 기사도 나오고 했던데 뿐만 아니고 지금 이 노조 집행부가 그 따로 별도의 이 노조 활동비처럼 하는 그 임금을 원래 급여 외에도 받나 봐요. 근데 그게 위원장의 경우에 월천 정도를 따로 받는다고 급여 하네요. 보너스 뭐 이거 성과 빼고 다 빼고 이 노조의 노조원들에게 걷는 그 노조비로 네, 조합비로 직책 수당을 조합비에서 받는다는 거죠. 1,000만 원 가량의 월 1,000만 원 와. 가량의 이제 직책 수당을 받고 있다. 근데 지금 삼성 노조가 이거 막 지금 집행부만 있고 대의원 선거를 한 또 3년째 못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대표성을 정말 갖는 집행부가 맞느냐라는 의문과 이 사람들이 노조원들한테 딱히 설명도 없이 월 1,000만 원의 수당을 받는 게 맞느냐 이제 이런 논란이 불거지면서 노조를 탈퇴하고 있는 움직임도 있다. 최근 뭐 한 달 새에 뭐 몇천 명이 탈퇴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과반 노조 지위가 무너질 수도 있어서 이런 상황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협상의 주체에서 밀려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과반에서 좀 빠지게 그렇죠. 되면. 한 6만 4천 명 정도의 노조원 숫자를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7만 명 정도 왔다 갔다 하나 봐요. 네. 예. 자, 그래서 하여튼 대통령도 X에 글을 올려서 요것도 하나만 전하겠습니다. 그 사측에서 이 노조 상대로 쟁의행위,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냈잖아요. 그 결과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수원지방법원에서 이제 가처분 결과를 냈는데 대부분 인용이 됐어요. 그 사측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제 첫 번째 그 노동법에 규정된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파업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서 안전보호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라고 할 때 이 삼성전자의 공장은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유지를 해줘야만 하는 시설이고 그 시설 손상 방지, 원료의 부패, 변질 방지 관련해서 역시 공장을 운영해야 한다라는 것도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파업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회사의 영업이익이라는 게 이제 어떤 해는 뭐 10조 될 때도 있고 적자 날 때도 있고 또 300조 나오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굉장히 이제 이번에 많이 난 거긴 한데, 근데 300조를 벌어도 어떤 해에는 한 400조를 투자해야 될 수도 있고, 어떤 해에는 뭐 10조 벌었지만 이거 다 그냥 남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해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회사의 어떤 전략이라든지 당시의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근데 300조 남았는데 15%를 무조건 빼고 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정말 이 전체 시장에서
완전히 그 회사가 망가질 수도 있고 제대로 된 적기에 투자를 못하거나 기술 개발을 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은 어쨌든 경영진에서 이제 해야 되는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것인데 좀 지나친 요구가 물론 이제 노동자분들도 회사 잘 되면 다 잘 되는 게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외국의 기업들 아니 뭐 웬만한 글로벌 기업들은 직원들한테 주식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요. 주식을. 스톡옵션으로 하는 예, 거잖아요. 주식을 많이 주면 뭐 스톡옵션이 됐든 아니 주식을 나눠주는 방법이 됐든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회사의 이익과 본인의 이익이 같이 가잖아요. 방향이 같으니까 갈등이 좀 덜한데 그냥 무조건 현금으로 이렇게 나눠달라고 하는 거는 회사의 이익과 노동자 이익이 서로 충돌할 수가 있어서 가능하면 회사 이익과 노동자 이익이 좀 같이 가는 방향으로 노조도 좀 열어놓고 결론을 좀 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지금 삼성 문제 굉장히 또 관심들이 좀 많으셨던 것 같은데 오늘 오전에 일단, 네. 코스피 엄청 떨어졌죠. 오늘 아침에 7,100까지 갔어요. 예, 한 매도 6, 사이드 매도 사이드 커졌는데. 컷. 예, 났어요. 매도 사이트가 붙고 했는데 지금 조금 다시 회복은 좀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협상이 잘 되면 어쩌면 이제 우리의 주식시장도 조금 더 안정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또 기대를 해 봅니다. 근데 진짜 주주들이 뉴스 엄청 열심히 지켜보고 있나 봐요. 이 가처분 인용됐다는 소식 나오니까 좀 올라가죠. 삼전은 또 급반등했대요. 아, 네, 4% 넘게 지금 올랐다는 기사가 있네요. 4% 넘게. 네. 아, 그래요? 떨어졌다. 그래, 애도 샀었어야 4%. 되는데. 아까 대기실에서 오늘 들어갈 때라고 얘기했던. 아, 대기실에서 주식 방송 얘기하고 전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방송하러 오기 아, 전에 늦었습니다. 요 얘기했는데 그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부지런한 개미가 먹습니다. 껄껄껄 네. 살걸. 네. 자, 자, 네.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소식 가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불붙은 전북에 직접 불 끌어 등판을 했습니다. 네. 지금 전북에서 공천 관련 논란이 있고 특히 이 누구야 김관영 전북지사 네. 제명되고 나서 무소속 출마하겠다고 나왔는데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결과 나오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뒤집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청래 대표가 직접 이제 그 전북 선대 공동 상임위원장을 맡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이원택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서 뭐 결국은 지금 우리가 지방선거 다 잘 해가고 있는데 전북만 다른 사람 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원팀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호소를 했어요. 그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똘똘 뭉쳐서 원팀 원보이스로 전라북도 도민들께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고칠 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고쳐서 우리 당이 더욱더 많은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이런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세 장면을 네. 조로록 봤는데 일단 정청래 대표가 원팀 강조한 게 있고 그다음에 이 전북 공천 결과에 반발해서 단식했던 안호영 의원도 결국은 저 자리에서 이제 지지 유세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런 와중에 뭔가 수습이 되나 싶지만 그 행사장 바깥에서는 정청래 대표를 사퇴하라는 시위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정청래 사당화 저지 범도민 대책위원회라는 단체가 또 꾸려졌대요. 그래서 정청래를 윤리감찰해야 된다. 네. 정청래는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된다. 이런 뭐 플랜카드를 걸기도 했다고 그 합니다. 정청래 대표에 대한 전북 혹은 뭐 호남의 민심이 안 좋은 게 어느 정도인지를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꽤 들불처럼 번져서 정청래 대표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이 차오른 상태인지 아니면 일부 뭐 현 도지사를 좀 지지했던 분들이 모여서 그냥 저런 시위를 좀 그냥 주도를 하는 건지 혹시 파악이 좀 되세요? 우리 원래 노영 변호사님. 호남 쪽은 사실 네. 좀 안 좋았었었는데 네. 그게 그 김관영 지사에 대한 그 결정 제명 결정이 그냥 예. 순식간에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원택 후보에 대한 거는 또 이제 좀 약간 아닌 쪽으로 예, 가면서 예. 이게 확 도화선이 돼버린 느낌이 예. 조금 있어서 네. 사실은 전북은 지금 조금 위험할 지경이다. 아, 그래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아, 전북은 특히 더. 예, 왜냐면 이제 호남 전남보다. 전체적으로는 네. 원래 수도권보다는 안 좋았는데 네. 그래도 그렇게까지 심하게는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조금 문제가 됐었던 거는 이제 광주 전남 특별 시장 선거 네. 요거 할 때 조금 그랬었었고 그 밑에 이제 지자체 사람들 할 때 좀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조금 주춤하는 듯 했는데 이 김관영 김관영 지사 지사 문제가 건이 지금 확 불붙어 버렸죠. 꽤 심각한 편이군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 특히 호남 지역 계신 분들은 상당히 정치 고관여층이 많이 계셔가지고 네.
지금 이 문제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 사실 오랜 시간 동안 민주당이 호남 지역에서 해왔던 공천이 소위 말하는 사천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이 기초단체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초연도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아주 오랜 전부터 사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호남 지역이 발전을 못하는 이유가 민주당이 공천을 잘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번에 그게 쭉 누적돼 왔던 스트레스가 이 촉발제가 돼가지고 터진 거예요. 폭발이 된 거고 그래서 이 김관영 지사가 잘해서 인기를 끄는 게 아닙니다. 네. 그게 아니고 아니 똑바로 해야지 똑같은 잣대로 임원택도 날렸어야지 이제 네. 이 비토 정서가 그러면 이때까지 이렇게 못 해왔던 게 이거 또 민주당 구태로 돌아가는구나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이 심판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또 당원이 제일 많은 곳이잖아요. 어쨌든 민주당의 당원들이 제일 많은 곳이고 8월 전당대회 앞두고 네. 있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를 명확하게 메시지를 정리를 못하면은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 본인 정치적 입지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그리고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선거가 전북지사 선거랑 네. 부산 북합 선거랑 평택의 선거 이렇게 세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전북지사 선거의 중요성을 다들 간과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정청래 대표의 정적 미래 다음 전당대회를 뭐 염두에 둔 정청 미래는 전북지사 선거 결과랑 저는 긴밀히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호남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우리가 호남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호남 분들은 텃밭이라고 여겨지지만 얘네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정치를 하려고 하면은 항상 회초리를 드셨어요. 그게 뭐 2017년인가 2016년에 2016년에 안철수 대표의 그 녹색돌 북미해당 돌풍도 그래서 네. 나왔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번에 약간 민주당이 그런 행태를 보여서 호남 시민들이 굉장히 지금 분노해 있는 상태고 게다가 안호영 의원이 단식하는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가 제대로 그거를 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모습을 예. 보였고 애초부터 김관영 지사를 컷오프하는 과정도 좀 거칠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원택 의원에 대해서 전북 도민들의 평가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한몫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무리하게 김관영을 치고 내세우는 게 이원택 의원이냐라는 네. 어떤 그런 정서 그런 게 전반적으로 호남 전북 도민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이런 네. 정서로 지금 번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네. 명청 갈등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던 거가 이제 당권을 얼마 이제 당대표 선거 얼마 앞두지 않고 거기서 좀 폭발하고 있다 미리부터 네, 네,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정청래 대표를 상대로 한 테러 위협 같은 것도 당에 지금 제보가 아유. 접수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출처가 뭐 이제 뭐 SNS 뭐 이제 뭐 커뮤니티 이런 데도 있지만 뭐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 뭐 모임하는 그런 뭐 오픈 채팅방 같은 데서도 이제 그런 글들이 돌고 있다라고 해서 어쨌든 명청 갈등의 여파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을 또 야당에서도 많이 하고는 있더라고요. 예. 자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충청으로 갔습니다. 충청으로 갔습니다. 네, 충청으로 갔고요. 네. 이 말 많고 탈 많았던 공주 부여 청양 보궐선거 지역구에 가서 네. 윤영근 후보 이제 캠프 개소식에 참석을 했던 건데요. 이 자리에 정진석 전 비서실장도 왔습니다. 윤어게인 공천 논란 때문에 결국은 이제 나 안 나가겠다라고 네. 했는데 이제 그분 그냥 조용히 이제 앞으로 계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굳이 단상에 또 올렸습니다. 그 장면 보겠습니다. 네. 당을 위해서 또 우리 보수의 승리를 위해서 큰 결단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결단이 반드시 승리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죄를 지우고 자기 재판을 없애는 짓, 이런 것은 대명천지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내란입니다, 여러분. 아니 근데 내란 얘기를 저분이 하시는 내란을 저분이 네. 저 사람이 저렇게 연단 위에 서는 것도 좀 아직은 매우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처벌받아야 될 사람인데. 네. 뭐 저럴 거면 차라리 그냥 출마를 시키시는 게 어땠을까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사실 근데 공주부여 청양에서 정진석 전 의원이 출마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건 전 굉장히 훌륭한 결단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네. 지방선거 전체 국민의힘 전체 판에 미치는 네. 악영향을 최소화시켰다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네. 근데 윤용근 후보도 네. 사실 이분이 성남 중원구 당협위원장입니다. 이 직전에. 네. 그러니까 이분이 그리고 굉장히 그 탄핵 반대의 최전선에 서오셨던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 자체도 사실은
친윤 성향의 인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공주부여 청양의 공모를 받으면서 이번에 갑자기 난데없이 이분이 성남 중원에서 활동하시던 분이 갑자기 공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공주부여 청양은 정진석 전 의원이 빠졌지만 같은 색깔, 같은 컬러로 지금 이번 그 지방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석 어게인 같은 느낌이다. 여기는. 석 오케이. 근데 그렇게 할 만큼 저 지역에서의 영향력은 큽니다. 그것 그 사실은 때문에 계속 그런 저는 거죠? 정진석 전 네. 의원이 저렇게 와서 발언을 하시는데 네. 저 지역에서는 정진석 전 의원이 저렇게 아예 후보를 안 낼 거면 몰라도 낼 거면 정진석 전 의원이 저렇게 와서 발언을 하는 게 큰 도움이 돼요. 네, 네. 그런 이게 말씀 뭐 나오는 저기서야 도움이 눈 가리고 되는데. 아웅도 아니고 직접 뛰고 심판을 받든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어떻게 가리고 이게 아웅. 이거를 잘 조화시키냐의 문제인데 발언이 좀 세신 것 같긴 한데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장동혁 대표 자꾸 정들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장도영 대표 연설 매니아입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랑 톤이 네. 자꾸 보니까 당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약간 좀 중독성 있어요. 중독성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뭐라고 우리 사심이 자꾸 얘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조금 맞아, 그 맞습니다. 좋아해요, 장 대표님? 그게 약간 좀 정이 들려고. 아, 그래요? 이렇게 한 이틀 안 보면 약간 좀 보고 싶어요? 찾아보고 보고 너무 싶은 좋아하지 거예요. 마세요. 불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하나만 더 짚을게요. 이제 공천 못한 데들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야 이거 근데 너무 놀랐어. 시흥시장의 후보를 못 낼 정도입니까? 수도권의 51만 도시 시흥시의 후보를 못 찾아서 결국 민주당 후보가 무투표 당선이 되게 생겼습니다. 후보. 그러니까 임병택 후보, 네, 현 시장인데 그 이런 운빨이 일은- 좋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반운이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분들이. 이런 이제 대구 경북에서 흔히 있는 일인데 그러니까요. 후보자를 못 찾아가지고 네, 당선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물론 뭐 시흥시는 압도적으로 민주당에게 유리한 곳이긴 하죠. 네. 유리한 곳이긴 한데 근데 이제 후보자를 못 낸다는 거는 사실 이제 하부 조직이 무너져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후보를 못 내는 것 때문에 당협위원장이든 지역위원장이든 이런 사람들이 그 되게 전전긍긍해요. 당선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후보자를 아예 못 낸다는 것은 중앙당에서 그 당직자들이 다 찍힌다는 걸로 인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섭외를 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죠. 그럼 막 빌기도 하고 막 제발 출마해달라고. 네. 근데 그렇게 빌었는데도 안 됐다는 얘기는 이 수도권에서조차 지금 국민의힘이 근본적으로 하부 조직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증거고 네. 이거 회복하는데 시간 상당히 걸릴 것 같다. 아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그 지역에 물론 적은수 비율이겠지만 어쨌든 국민의힘 지지하신 분들 계실 텐데 그렇죠. 그분들도 표를 한 표 행사할 그 기회를 박탈당한 거 아니에요? 이건 장동혁 대표 책임져야 될 사안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전에 그 공당으로서 후보를 내는 건 책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후보를 못 냈잖아요. 게다가 원래는 그 기초자치단체장 공천은 그 해당 그 시도당에서 해요. 근데 이번엔 인구 50만 이상인 중앙당에서 기초자치단체는 해야죠. 중앙당에서 해서 굳이 가져가서 공천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무능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네. 여기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당협위원장이 두 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예전에 시흥시장을 역임했던 김윤식 네. 당협위원장입니다. 네. 근데 이분이 속칭 말하는 친한계 당협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당이 이렇게 윤핵에 있는 세력과 완전히 절연하지 못한 데에 대한 자괴감도 굉장히 컸고 네네. 그런 상황에서 시흥시 우리 그 국민의힘에게 이렇게 우호적인 지역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노력해야 될 지역인데 여기서 고군분투하느라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많은 어떤 권유가 있었지만 출마를 하지 않기로 하시는 바람에 결국엔 이제 후보도 못 내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근데 나 이 이슈 관련해 갖고 정말 황당한 이야기가 그 박정훈 대변인 있죠, 국민 대변인 네. 이거를 논평을 하면서 이게 오히려 국민의힘이 수도권 정당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해석이 안 돼. 박성훈 죄송합니다. 네. 무슨 얘기예요 이거 도대체? 이 일이 수도권 정당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된대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도저히 해석이 안 돼요. 이게 뭐 경각심이 해석을 해오셨어야지. 그래서 제가 숙제를 내면 영혼을 어떡해. 끌어가지고 선회를 해보자면은 자 이게 충격적인 뉴스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경각심이 생겨가지고 네. 앞으로는 수도권에도 신경 쓰자는 어떤 경고 그런 걸로 해석한다 뭐 이런 얘기인가? 나는 그렇게 안 들리고 그럼 오히려 어떻게 해석해야 아까 돼? 말했잖아요. 친한계 사람을 내냐 마냐 가지고 저 지금 문제가 생겼었다. 결국 친한계는 다 죽여버리겠다. 후보를 안 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린 이렇게 가는 친한계는 거다.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네. 우리는 그냥 오. 우리 당의 정체성은 친한계 없애버리고 우리끼리 한번 잘해보겠다. 이렇게 앞으로 거듭날 거다. 이 뜻으로 들리는데. 무공천이 곧 수도권 정당 거듭나는 계기.
그럼 친한계가 그래서 없어져야 거기서 수도권 정당이 거기서 되는 거. 무공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친한계 사람들에 네. 대한 무공천이 네. 이런 뜻이 되는 아하. 거니까. 야, 훌륭한 얘기네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친한계 앉아 있는데. 네. 네. 아유, 앞으로 고생길이 원합니다. 네. 아, 그리고 오늘 5.18이잖아요. 사진 한 장만 보겠습니다. 지금 기념식 열리고 있는데요. 네. 정청래, 장동혁, 조국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아, 정청래, 장동. 또 정이 갑니다. 네, 세 분, 이제 기념식 끝나면 그 앉은 자리에서 세 명이 무슨 얘기 했는지 네. 기자들이 또 이제 물어볼 거예요. 옆 사람이랑 뭔 얘기 하셨어요? 그거 내일 전해드리겠습니다. 장동 대표 한번 여기 나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옛날에 나왔잖아요. 옛날에 한번 옛날 나왔죠. 여러 두 번인가 나왔었는데 대표가 되신 이후로는 저희가 모시지 네.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나오십시오. 네, 차마 섭외를. 네. 네, 기다리겠습니다. 네, 자 평택 가볼까요? 평택 갑니다. 네, 아 평택 주말이 또 여기 굉장히 또 사람 핫플이었잖아요. 네. 이제 다섯 후보의 개소식이 이제 나란히 시간차를 두고 있었는데 이제 각양각색이더라고요. 일단 김용남 후보의 개소식은 민주당 지도부 총출동.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우리 당의 후보야를 보여주는 자리였다라고 네. 보여지고 이제 조국 혁신당 조국 후보의 개소식 같은 경우에는 뭐 개소식 전후로 기자회견도 그렇고 앞뒤로 만난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 과거 이제 친문계 핵심 인사들의 지지 선언이 줄을 이었다고 봐야겠죠. 백원우 전 의원도 있었고 그다음에 삼철 중에 한 명 있잖아요. 이호철. 전해철, 양정철, 이호철 전 비서관이 또 지지한다라는 공개 지지 선언을 했죠. 굉장히 좀 구도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친문대. 뭐 친명 네. 혹은 뭐 현재 지도부의 네. 약간 대리전 양상 아니냐라고까지 얘기가 좀 나오고 간단하게 있죠. 민주당 대 문주당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있죠. 그렇게 정리되겠죠. 민주당 대 문주당. 응. 하여튼 김용남 후보 개소식에는 노정현 씨하고 네. 박상원 의원하고가 와가지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좀 저런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하실 필요는 없다. 아, 그래요? 네. 아니 확대 해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현실이나 원하지 않는다. 누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하지 않는다. 변호사님이. 그러니까 이호철 전 그 수석이 이제 조국 네. 후보를 지지하면서 페북에 글도 올리고 했잖아요. 네. 이호철 후보는 뭐 그냥 뭐 친문 핵심이잖아요. 삼철이니까. 근데 이제 계속해서 조국 혁신당이나 뭐 조국 후보든 뭐 친문이든 주장을 하는 게 이제 5기 민주 정부를 이끌 이제 적장자가 누구냐 약간 이런 프레임을 좀 가지고 오는 것 같은데 나는 김용남은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검사와의 대화할 때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김용남 아니냐. 검찰개혁을 하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저 사람을 우리가 과연 믿을 수가 있느냐. 민주당 후보로 자격이 있는지 나는 의심스럽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조승래 사무총장이 이거는 해당 행위입니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나를 징계하시라. 나는 징계를 받더라도 조국을 지지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조승래 사무총장이 징계를 당장 할 건 아니다. 네, 해당 행위다. 해당 이렇게만 행위는 얘기를 맞는데 했죠. 네. 징계할지 안 할지는 보겠다. 이제 이런 얘기 좀 했죠. 사실은. 예, 하여튼 참 근데 이 네. 검찰 개혁 가지고 성명성 어필을 자꾸 하시니까 네. 아주 저는 의미 있게 봤던 건 박균택 의원이 예. 그제 그 글이 나와서 네. 성명성 경쟁 해볼래? 당신 검찰 개혁 얼마나 진정성 있게 했어. 윤석열 한동훈 키워준 게 당신이잖아. 나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랬잖아. 이런 취지의 글이잖아요. 예. 이게 저 중요한 신호탄으로 해석해요. 민주당 의원들도 당 지도부도 네. 성명성 경쟁해도 지지 않는다. 그런 자신감 보이는 거고 당 지도부가 이렇게 힘을 싣고 의원들이 동조를 하면 저는 네. 급격히 김용남 후보 쪽으로 힘이 그래요? 기울어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박균택 의원의 글 저도 이제 보긴 봤는데 네. 와, 꽤 워딩도 좀 셌고. 셌죠. 예, 과연 조국이 네. 검찰 개혁을 말할 자격이 자격이 있느냐. 있는가? 윤석열의 악몽을 겪게 만든 책임이 조국에게 있다. 우리가 그렇게 그 이제 특수수사 체계 바꿔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조국 수석 당시에 윤석열의 요구대로 들어주면서 그 중앙지검 자체가 윤석열의 사조직으로 변한 거 아니냐? 조국의 자업자득이다. 되게 세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윤석열의 등장에 분명히 이제 조국 대표가 이제 책임 있다고는 이제 본인도 아마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과도 하기도 했고. 근데 그 과정에서 그냥 윤석열 등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검찰 개혁을 아예 역행을 했다는 이제 주장이더라고요. 박균택 네. 의원은. 그때 특수부 인사들도 더 오히려 네, 늘었고. 네. 네.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하는 얘기예요? 네, 그건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초반에 네. 이제 적폐청산이 화두 아니었어요. 네. 문재인 정권의 시작이 적폐청산. 그 적폐청산의 칼을
특수부 검사한테 지어준 거다.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해석해야죠. 특수부가 비대해지고. 확대된 거죠. 아. 저 적체 청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검찰들이 능력을 발휘했고 예. 실제로. 근데 저는 이게 예전에 우리가 조국 사태라고 해가지고 한창 이제 갈등이 붙었을 때 예. 그때 조국 그 후보가 내세웠던 게 검찰 개혁 아닙니까? 검찰 개혁.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 그 보수 진영에서는 조국 후보가 검찰 개혁의 상징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지금 그 민주 진영 진보 진영 내에서 검찰 개혁의 상징이 아니고 그걸 딱지를 떼버리고 있잖아요. 네. 그것만 봐도 지금 그 진보 진영 내부의 갈등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고 지금 저는 이 평택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보 진영 내의 갈등상을 보면 저희 국민의힘 쪽 입장에서는 뭐 나쁠 게 전혀 없는 일이지만 결국에는 양쪽이 다 제 살 깎아먹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정치는 한 표라도 더 받아서 분열하면은 흩어지면 지는 거고 통합하면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애초부터 평택 의선거는 서로 분열하는 방식으로 분열의 언어만 계속 난무했어요. 그러다가 김용남 후보가 자신의 예전에 어떤 그 보수 진영 인사였을 당시 했었던 일과 어떤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이게 뭔가 김용남 후보 쪽으로 힘이 쏠리는 듯한 모양새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박균택 교수의 이런 발언이 오히려 또 다시 제살 꺾어먹기는 분열적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꾸로 조국 후보가 이번에 개소식을 하면서 다시 합당 재추진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통합의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이러면서 다시 또 조국 후보 쪽으로 힘이 좀 쏠리지 않을까. 아 지금 일부러 매기는 거예요. 정말 전략을 이상하게 짜오셨네. 조국 후보가 요새 네. 다시 한번 캠페인 전략을 잘 수정했다. 아, 그래. 나는 그건 통합 아니- 전략.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거 말할 시간 있나요? 예. 한번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니 그 합당 논의 때 ABC로 나온 거 기억하시죠? 예. 합당 때 나온 얘기입니다. 그게 네. 그 뭐예요? 합당 찬성하는 사람들은 원래 정통민주당 A. A. 합당 반대하는 사람 이재명 B. 네. 분열 세력, 갈라치기 세력 네. 그거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통합하잖아요. 아이 무슨 통합이야? 그럼 이제 ABC 안 하겠다고 하잖아요. 당선이 되면 합당이 되는 거고 그럼 본인이 떨어지면 합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잖아요. 조국 대표 이야기 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그 말씀이 그러니까 김용남이 당선되면 이 사람 김용남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조국 대표 얘기입니다. 합당 반대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싸잡아. 네, 그러니까 김용남이 당선되는 것은 곧 합당이 잘 안 될 거란 얘기고 그렇죠. 본인이 당선이 돼야 합당을 재추진할. 그러니까 전체적인 합당 그리고 이제 민주 세력의 어떤 통합은 본인이 돼야 된다는 논리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나는 통합 세력이고 네. 김용남은 갈라치기 세력이다. 이렇게 싹 프레임을 잡는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네. 괜찮은 프레임이잖아요. 아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 조국 혁신당과 그렇게 무리해서까지 합당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토론의 대상입니다. 이거는. 네. 아 무조건 합당이 좋은 거지 1 더하기 1은 2잖아. 그거 동의 못하는 사람 많아요. 저부터. 네. 뭐 너무 단순한 논리 아닌가 싶습니다. 예. 본인의 민주당원이 아니라면서요. 아닌데 그래도 민주당이 잘 되기 바라는 마음은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이현주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 이제 거론하면서 이 사람들은 합당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사람들이다. 김용남 의원이 당선되면 하여튼 이 합당이나 아니면 민주세력 통합은 더 멀어질 것이다. 그리고 검찰 개혁 다 안 될 거다. 더 안 될 거다. 이런 주장을 조국 대표는 하고 근데 있습니다. 조국 후보의 아쉬운 점이 바로 여기에요. 제가 아무리 카바를 쳐주고 싶어도 네. 이렇게 뒤끝 있는 모습을 보이면 겉으로는 통합의 그 포장지를 쓰지만 실제로 안을 보면 굉장히 분열적 발언을 거기다 곳곳에 박아놔요. 저라면 제가 당선이 되든 안 되든 진보 진영의 연대와 통합은 필요하다. 그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진정성 있는 발언으로 받아들이죠. 근데 자기가 안 되면 반대파들에 의해서 좌절된 것이다 이렇게 탓을 하는 모양새로 가면 뒤끝 있는 사람 하남자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하남자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동의합니다. 빌드업이었네 이거. 해석을 또 아주 근데 그분들 심플하게. 조국 대표가 이제 겨냥을 했던 그분들이 합당을 완전 반대하는 건 아니었고 아니었고. 이제 뭐 사실은 좀 시점이나 방식 같은 거를 조율하자라고 했던 분들인데 공교롭게도 실제 그분들이 이제 김용남 후보의 개소식에 다 가기는 갔죠. 송영길 대표라든지 이현주 최고위원, 김승원 의원, 뭐 한준호 네. 의원들도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같은 지역에서 거의 뭐 정면 겨냥하는 모양새가 좀 된 것 같고 저는 김용남 후보도 그 개소식 때 그 발언이 좀 재밌었던 게 정청래
정청래 대표도 계속 치켜 세워주잖아요. 김용남은 민주당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김용남 의원도 제가 DJ 정신을 이어받고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고 하면 뭐 그다음에 뭐 이재명 정신을 이어받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이름은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이 김용남 후보 개소식에는 다 이재명 더 험악한 단어로 리바건주들이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정청래 대표는 뭐예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가셨잖아요. 후원회장으로 가셔가지고 치켜세워 줬잖아요. 근데 환영은 못 받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죠. 합당 논의 때부터 감정이 쌓여 있어서 그런 건데, 이걸 그런 식으로 김용남 후보 쪽에는 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거라고 싸잡으면 돼요. 이건 정말 잘못된 근데 것 같아요. 김용남 후보가 자기가 DJ의 아들이다, 뭐 민주당 이건 좀 너무 오바 아니에요? 좀 생경한 모습이긴 좀 하죠. 안 맞는 말 아니에요? 네. 조금씩 넘쳐요. 근데 어쨌든 곽상원 의원이랑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따님이 그쪽으로 간 거는 조국 대표 측에서는 우리가 바로 이 민주진영을 이을 정통 이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상 이제 당사자들은 반대쪽에 가 있던 거니까. 우리 민주당 사람이니까 당연히 당원으로서 글로 가신 거는 맞는 건데 저는 어쩔 수 없는 원죄들이 다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봅니다. 조국 대표 같은 경우도 조국 후보도 솔직히 검찰개혁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좀 제대로 이렇게 딱 뭔가 제대로 보여줄 수 없었던 거가 있었고 보여줄 수 없었던 게 본인 능력 때문인지 아니면 그 상황 따시였는지 이제 이거는 또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워낙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이 민주당 내부에서 있었던 갈등 그동안 좀 잠잠히 덮여있던 것들이 이번에 좀 표면화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징계도 감수하겠다라고 하면서 조국 후보 지지선을 친문 세력들이 하는 게 조국 대표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썩 도움은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또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조직이 없었잖아요. 그쪽 동네에. 근데 지금 이들은 그래도 조직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은 될 수 있다. 근데 그게 오히려 이 민주당 쪽이나 이쪽에서 보기에는 좀 더 그 마음을 조금 더 이렇게 거두어드리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요거 아마 요 주 후반쯤 가면 사모펀드 운동하고 뭐 이런 얘기도 아마 꽤 나올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나왔어요. 저 지난주부터 일주일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당에서는 안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근데 나올 것 같은 느낌이, 감정이 지금 서로 너무 좀 상해가고 있는 것 같다. 본격적인 쌍방의 네. 검증 또는 네거티브가 시작이 될 것이다. 네, 그렇지 않을까. 네거티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당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 당에서는 것 안 할 같은데. 겁니다. 너무 국민의힘 유이동 의원을 다들 잊고 계신 게 아닌가. 바로 그거죠. 네, 거기 이 전략인가, 국민 이렇게? 후보가 있고 네. 평택 후보도 평택에 있고. 대해서 아주 정통한 후보가 있는데 너무 그 조국 후보든 김용남 후보든 자기들끼리의 경쟁에 너무 매몰돼서 좀 오만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유희정 의원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는 게 그분이 거기서 3선인가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평택을 위해서 뭐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는 사실 평가를 그렇게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분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희정 의원의 이 여론조사의 퍼센테이지를 보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네. 그래도 상당히 계속 선전하고 네. 있고 붙어 있던데. 선전하고 있어요. 우리 유자 변호사님 안 그래도 뵈면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거기 사실 또 하나의 관심거리가 유이동 후보하고 황교안 후보의 단일화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 단일화 한다는 건 이제 부정선거 세력하고 손잡는다는 건데 네. 개인적으로 이 단일화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해요. 글쎄 그 황교안 후보는 일단 당을 달리하고 있고 이게 서로 시너지가 나는 그런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는 네. 기본적으로 좀 색깔이 맞아야 되지 않나. 어렵다. 그런데 어렵다. 저는 글쎄요. 저는 근데 두 분이 지금 서로 논의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단일화에 대해서 딱히 거부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두 분이 단일화 한다면 가급적이면 마이너스가 되는 단일화가 아니라 시너지가 나는 단일화 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서로 가지고 있는 생각도 어느 정도 조율을 좀 해야겠죠. 아니 부정선거를 품어야 단일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 품는 입장에서는? 방식으로 안 하고 더 눈치가 있으니까 황교안 대표 내가 그냥 조용히 드랍할게. 그럼 합당해줘. 이제 그런 뭐 그런 방식도 네. 있고 그리고 또 합당이죠. 그런 합당은 안 되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부정선거론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라면 예를 들어서 뭐 사전 투표에 대한 우려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공감한다 정도로 이렇게 합당 명분을 내세울 수 있지 않을까. 사전 투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말을 한다고요? 예? 사전 투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다. 그게 본인들에게 안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여론조사가 평택 쪽 하나 나왔군요. 네, 꽃에서 한 그렇습니다. 거. 꽃에서 한 거고요. 네. 김용남 후보가 28.7%, 조국 후보가 25%, 유희동 후보가 21%입니다. 붙어 있잖아요. 오차 범위 내
접전. 그렇게 네.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굉장히 붙어 있고 이건 심지어 여론조사 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보 가표집이 가능할 수도 있는 여론조사라는 걸 감안하면 네? 유이동 의원이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 여론조사 그러니까. 꽃은 오히려 진보가 더 덜 잡혀요. 사람 수를 이제 많이 해가지고 조사를 하면서 가급적이면은 진보 가표집 안 되도록 그래서 오히려 보수 가표집이 조금 더 많이 일어나는 편이고요. 그래요? 네, 제가 그 확인을 다 해봤는데 오히려 그렇게 보수가 나오더라고요. 표집이 되는 편이에요. 보수가 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난번 거 오늘 건 내가 확인 못했는데 지난주에 나온 걸 보면은 오히려 보수가 조금 더 많이 이렇게 표집이 된 그런 게 있었었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저기에서 이제 문제는 진보당의 표가 조금씩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김재현 그리고 황교안 후보의 표도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보당하고 김영남 후보, 그러니까 민주당 간의 연대나 이런 단일화는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해요. 곧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아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김영남 후보 쪽으로 좀 더 유리하게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 요번 조사에서는 이제 이념 성향별 응답 표집을 보면 이제 중도가 180명, 진보가 140명, 보수가 112명. 이번에는 오히려 그렇게 나왔네요. 근데 이번에는 진보가 지난번 조금 거는 더 또 많았네요. 반대였거든요. 네. 아무튼 단일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 조국, 김용남. 단일화는 아유, 단일화는 무조건 나왔죠. 네, 어렵다고 봐야죠. 둘의 국민보다도 단일화는 더 안 싸우는 것 된다. 같은데요. 아까 그 네? 박균택 의원의 공격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입장도 어쨌든 전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국에 대한 윤석열 일당의 그 인간 사냥식의 수사가 그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이 검찰 개혁의 거대한 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으십니까? 조국이 희생양이 되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 같아요. 네. 박병현 대변인의 논평이었고요. 오히려 박균택 의원이야말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할 때 수사권 조정 추진에 사사건건 반대했다. 박균택이야말로 검찰주의자다. 이렇게 최악의 논평입니다. 최악의 논평. 본인이 잘못한 걸 일단 사과하고 남을 까셔야지. 늘 본인 반성은 없어요. 남만 까. 누가 공감해요? 누가? 본인이 검찰개혁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어요? 윤석열을 키워준 거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어? 연극 배우야? 아니 문재인 대통령도 인정했잖아요. 아니, 본인도 얘기해야 설득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한번 해봐요. 계속 끝까지. 알겠습니다. 너무 웃깁니다. 눈썹이 여기까지 가 있어. 정말 엄청나. 제 눈썹엔 다른 자아가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그 웃깁니다. 평택에 출전한 이 후보들 재산들 공개됐잖아요. 재산이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많아요? 다들 야, 부자시더라고요. 진짜 놀랐어. 여기 후보들만 모아도 한 250억 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1위 김용남 후보 127억 7천만 원 신고했고요. 2위 조국 후보 56억 6,700만 원 신고했습니다. 황교안 후보도 50억이 넘네요. 새 후보 재산이 뭐 50억 100억. 아유. 김재현 후보 너무 적네. 네. 아, 유이동 안타깝다. 후보도 뭐 한 7억 8천 정도. 아니 그러니까 네. 합쳐서 저기 250억이지만 저건 이제 훨씬 더 적잖아요. 실제 재산보다는. 그렇죠. 그렇잖아요. 신고액이니까. 137억이라고 하면 솔직히 한 127억이면 한 200억 가까이 200 되지 않겠어요? 네. 예, 뭐 부동산 평가액이나 뭐 이런 거 다 부동산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할 때. 최소한으로 줄인 거니까. 예. 갑자기 아니, 노동을 맛이 뚝 떨어요. 예, 하여튼 뭐 평택을에 굉장한 근데 자산가들이. 부자인 거는 뭐 나쁜 건 나쁜 아니잖아요. 건 아니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으면. 네. 근데 안 부자인 척은 하지 마시라. 그 얘기입니다. 누구를 상대로 하는 말씀이신가요? 네. 아니 다들 막 재산이 엄청 많더라고요. 아닙니다. 그거 뭐고요, 오해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 아니 뭐 열심히 일하신 대가로 잘 모으신 거겠죠. 축하드리겠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즐겁니다. 예. 우리도 빨리 주식 올라가서 갈 길 봅니다. 예. 자, 너무 어려워. 그리고 대통령 소식으로 대통령 가보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대통령의 요새 그 민생 행보 아주 활발하게 하고 계시거든요. 울산, 성남 찍고 대구까지 사흘 연속 이제 지역 현장을 찾았는데 대구에서 그 이제 그 농촌 주민분들이랑 같이 모내기하고 막 새참까지 먹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걸 두고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자 관건 선거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의 어려운 지역들 찾아다니면서 사실상 선거운동 하시는 거 아니냐. 옛날에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비판했던 그 행동 왜 본인이 하고 계시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했고요. 그리고 예. 대구에서는 뭐 국힘당원 한 1,700명이 탈당하고 있는데 네. 그만큼 대통령의 영향력이 좀
영남 쪽에서도 많이 작용하는 거 왔다 아니냐는. 가니까 국힘 당원들이 집단으로 탈당해서 이제 김부겸 후보를 지지 네, 선언하는 네, 네. 이제 뭐 그런. 그 전부터 탈당했었죠. 그 전에도 계속 네, 있었죠. 맞습니다. 네. 이게 참 그 살짝만 언급을 드리면은 그 네. 전에 탈당 한 1,300여 명 탈당했을 때는 지금 이제 이진수 후보 나오는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탈당을 달성 했고, 쪽에서. 예, 요번에 1,700명은 군위 쪽에서 탈당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군위는 이제 신공항 예정지죠. 그러니까 성격이 약간 다른 게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 비토 정서, 너희들 정신 차려 이제 이거였다면 여기 군위 쪽은 그것도 있지만 더한 건 여당 후보를 찍어야 여기서 사업이 된다, 돈을 가져와야 된다, 그렇죠. 실용적인 지지 선언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대통령이 원래 다 이렇게 지역 도는 거죠. 뭐. 안 그런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선거운동을 영리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다들 이렇게 했어요. 예. 그쵸. 이게 뭐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윤석열 네. 대통령 그 무슨 민생 간담회 한답시고 전국 전국 돌았고 돌았어요. 아니, 문재인 전 후보자를 대통령 데리고 그때 다녔어. 가덕도 신공항 가서 저깁니까 이거 했었고. 네. 네. 자, 그리고 서울시 지금 새로운 이슈 하나가 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서울 강남 삼성역 GTX 공사장에서 철근이 누락됐다. 원래 두 줄로 2열로 지어야 되는 철근을 한 열밖에 안 지었다라고 해서 네. 안전 사고 위험까지 해서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음. 이거를 오세훈 시장이 미리 알았던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고 조사가 이루어졌던 거는 5개월 전인데 오세훈 시장이 후보 나서고 사퇴하고 나서 이틀 뒤인가에 이제 이 사고가 국토부에 보고가 됐다라는 거죠. 이거 은폐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가 됐습니다. 네. 자, 잠깐 들어볼게요. 콘크리트 안에 들어가야 될 철근이 반만 들어갔으니 밖에다가 지금 보강을 둘러서 철근 강판을 둘러서 보강하겠다 이런 계획이. 오세훈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이 부실공사, 부실시공 사태를 언제 처음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건설회사의 단순 실수를 정치 쟁점화하는 정원호 후보 캠프가 이제 좀 쫓기는 모양이다. 왜 웃으세요? 이거를 단순 실수라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순수한 과실이다. 그들도 잘못을 인정하고 비용도 건설사가 부담하기로 본인이 했다라고 책임자인데. 네, 오세훈 후보가 얘기했습니다. 진짜 오세훈 후보 혼나야 돼요 이거. 네. 아니 지금 철근 빼먹을 본인이 뺐다고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누가 그거 얘기합니까? 본인이 철근 받고 공구리 쳤어요? 아니잖아요. 현대건설이 잘못한 건 맞는데 현대건설이 도면 해석을 잘못해서 못 넣었대 철근을. 그걸 보고를 받고 국토교통부가 이건 위탁한 공사이기 때문에 위탁이라는 건 부탁 믿고 맡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위탁한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이거 심각한 것이 철근만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정도 공사는 무슨 동네 빌라 짓는 것도 아니고 하나하나 공정을 할 때마다 이 작업자, 시공사, 감리 전부 다 3단 콤보를 검토를 다 거쳐서 똑바로 됐네 도면대로. 오케이.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데 네. 3단 검토를 해도 못 찾았다라는 거는 이건 구조적으로 여기 철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공사를 홀드를 하고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할지 말지를 국토교통부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뭉개버리고 서울시 그냥 공사 일단 가세요. 우리끼리 보강 대책을 세워봅시다. 이렇게 갔다는 거잖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 책임이 그러니까 시공과 감리의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아, 그 오세훈 시장 얘기했죠. 네, 오늘 이제 또 보도가 네.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입찰 공고 나왔던 문건을 이제 MBC가 취재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이 공사의 시공과 감리의 책임은 지자체 계약 담당 공무원 지자체에게 있다라는 지자체에 내용이 있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 관리 등등 공사 현장에서 계약 이행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의 장을 계약 담당 공무원으로 본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오세훈 시장 사실 1년 전에 저 현장도 찾아가지고 막 그 현장 시찰도 하고 그랬었어요. 네, 이거 이제 자기 업적이다라고 이제 홍보를 하면서 네. 안전관리 대책도 보고받고 했었는데 이제 와서 시공사의 실수다라고만 하기에는 좀 네. 그게 단순 실수란 말은 조금 여기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보통은 이렇게 안전 문제는 이제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 또 감수성이 많이 좀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만약에 이런 역에서 혹시라도 사고 같은 거 일어나면 정말 큰 일인데 네. 이제 이런 철근 빠진 문제를 그것도 반이나 빠진 문제를 단순 실수다라고 넘어간다는 거는 오세훈 시장이 이건
전략적으로도 좀 잘못된 것 같고 인식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일단 서울시랑 그 시공사 사이에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시공사는 뭐 하자가 없는 물품을 납품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제 그거에 문제가 있다면 이제 기본적으로 법적 책임은 시공사 때 이런 취지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그거를 이제 시공사한테 책임을 밀어버리는 모습처럼 보이면 그건 정치적으로 오세훈 시장한테 그래 좋지는 않죠. 근데 애초에 이 문제 자체가 불거지고 있는 건 사실 저는 정원호 후보의 그 30년 전 그 음주 폭행 사건 지금 한창 그것 때문에 이제 막 논란이 많은데 네. 그걸 좀 덮기 위한 정치적 공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어떤 이유? 말씀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네. 그 지금 각자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이게 시민 안전 문제가 있잖아요. 저도 안전 문제가 있을까 굉장히 걱정했거든요. 네. 근데 국토부가 이제 점검을 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긴급 안전 점검을 국토부가 실시한 결과 해당 구조물에 이상이 없음을 공식 일단 확인한 상태예요. 네. 그리고 보강 공사도 당연히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공포 마케팅할 필요는 없는 게 충분히 지금 보강 공사를 진행할 것이고 현재 상태로도 건물 자체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국토부가 공식 발표했다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철근이 빠졌는데도 요 정도 빠진 건 괜찮다는 예, 말씀이에요. 절반이나 빠졌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이제 국토부한테 확인해서 국토부 발표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저도 궁금했던 게 이게 서울시에 처음 보고가 된 게 작년 말이었는데 왜 네. 이게 지금 알려졌을까? 그건 좀 의문이었어요. 확인해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시공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서울시가 19차례 합동 현장 점검을 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어떻게 이걸 보강할 수 있는지 방안을 도출한 다음에 네. 그것까지 다 종합해서 국토부에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6개월이라는 건 은폐기한이 아니라 이 상황을 빨리 수습하기 위한 서울시 내부의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던 거죠. 네. 이거를 그냥 다 생략을 해버리고 이거는 정원호 구청장의 현재 그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을 덮기 위해서 이걸 너무 공포 마케팅으로 몰아가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요거 생각합니다. 하나만요. 오. 그 문제가 생겼고 보완하는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시간이 지체됐다. 이건 정말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가 생기면 국토교통부에 바로 보고하고 그다음에 보강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완할 것까지 종합해가지고 보고할 게 아니라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철근이 반이 빠졌어요. 라고 하고 국토교통부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자구책을 마련한 다음에 얘기한다는 거는 왜 문제가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만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넘어갔다는 거는 감리에서조차 이걸 못 걸러냈다는 거는 도면대로 안 한 걸 어떻게 못 보냐고 감리가. 그러니까 그걸 맞대서 안 하고 자구책만 했다는 거는 이건 밖으로 드러나면 안 돼. 일단. 그랬다가 본인이 후보되고 나서 직무정지되고 나서야 신고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도 겁나잖아요. 이거 보고 안 된 것 때문에 우리 책임지는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실수가 좀 참 희한한 게 이 공사 실수에 철근을 더 넣는 실수는 왜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매번 빼먹는 실수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만 실수면 어떨 때는 더 넣기도 하고 어떨 때는 덜 넣고 이게 이제 실수일 거 아니에요. 철근값이 되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빼먹기지. 만약에 안 넣었으면 그 양에 상당하는 철근값 그러니까요. 그 공사비는 사실은 어디로 갔냐. 그리고 이게 사실 보강으로 괜찮을 거고 그냥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러면은 절반을 빼고서 공사를 하지 뭐 하려고 그 비싼 거를 다 집어넣고서 그때 철근값 한창 비쌀 때인데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이게 이슈가 하나는 30여 년 전에 네. 이미 구청장 선거에서 계속 공시가 됐던 정가 기록이고 하나는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에 있었던 사업에 대한 네. 이야기잖아요. 이걸 두 개를 병렬적으로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정원호 후보의 그 뭐 폭행 문제는 이미 지나가 버리고 있는 문제인 것이고 그 심각성이나 중요성이 이 철근 반 안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건데. 그거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정원호 청장이 물론 그 해당 범죄 행위를 한 것은 30년 전의 일인 건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공직자의 어떤 도덕성과 네.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옛날 일을 끄집어서 지금 얘기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 그게 문제화되면 수면상에 오르면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고 대응하고 사과하느냐 그 태도를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판결문이랑 그 속기록? 예. 속기록이 다르다는 진실 공방 이슈로 번지면서 정원호 후보가 이거를 그냥 깔끔하게 그 당시에 내가 잘못했고 당시에 내가 뭐 처리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가서 사과하겠다 이렇게 하면 끝날 문제를 이걸 진실 공방으로 질질 끌고 가면서 정원호 후보 가지고 있던 참신함이
퇴색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닌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그 일이 터질 때마다마다 그 31년 전에 그 폭행은 제 잘못입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었었고 그걸 다 알면서도 그분을 구청장으로 계속해서 뽑아줬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다가 지금 이 여성 문제를 갖다가 이상하게 김재섭 의원이 집어넣으면서 그게 완전히 웃기는 모양새로 지금 바뀌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과정에 있었었고 그게 지금 서로 간에 고발전까지 벌어지면서 그럼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따져볼까라고 하다가 판결문 얘기 나오는 것이고 의혹 제기가 과연 맞는지 하면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정원호 후보가 이거를 해결하는 혹은 뭐 변명하는 그런 과정 중이 문제라고 볼 수 있나요? 저는 그건 네. 전혀 아니라고 봐요. 그 네. 당시 폭행 사건을 또 마침 오세훈 후보는 네. 요걸 이제 공약으로 또 승화를 시켰더라고요. 네. 승화요? 승화요? 왜 이래 오늘 아니, 장도혁이 좋다 그러더니 갑자기 또 이제 오세훈 시장 승화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건을 유머잖아요. 겨냥해서 이제 주폭제로 서울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해요. 네, 서울시의 뭐 주폭을 그게 제로로 만들겠다 이제 이렇게 겨냥한 거죠 이거는. 술 먹고 폭행하는 이런 거 없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그 홍준표 전 시장이 등판을 해서 아, 이제 이분 큰 사람입니다. 자기를 내어주고 남을 이제 쉴드 쳐주는. 여러분, 이건 좀 내 웃긴 것 돼지 발정대 사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것도 내가 하지도 않았던 거 그거 가지고 뭐 드루킹을 해가지고 뭐 덮어 씌우더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몇십 년 전에 모호한 사건을 가지고 네. 정원호도 나처럼 고초를 치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애둘러 뭐라 그래야 돼 이거는 정원호를 지지했다 그래야 돼 오세훈을 그렇게 내가 보기엔 지지했다고 비판했다고 내가 해야 돼요. 양쪽 다 매기는 것 근데 같아요. 정원 네. 후보도 그거 품격 있는 발언이라고. 아, 네. 정원 후보 측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평가했더라고요. 오죽하면 네. 홍 전 시장까지 회초리를 들었겠느냐라고 하면서. 아니 근데 주치 폭력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사법부에서 더 강력한 처벌을 하게 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입법부에서 뭐 그런 법안을 이미 하고 낸다든지. 있죠. 근데 네. 서울시에서는 주치 폭력을 어떻게 없애요? 술을 안 팔아야 되나? 뭐 어떻게 아니, 해야 서울시가 돼요?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그러니까 뭐 있을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겠죠. 뭐 유흥가나 이제 좀 네. 번화가에 이제 단속 경찰들 배치 인원을 늘린다든지 뭐 그렇게 하려나 단속 모르겠네요. 경찰을 서울시에서 하는 건 아니겠고 아마 공무원들-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런 그 주치 폭력이 일어나 영업장 같은 데다가 네. 행정적으로 그 주인에게 그런 걸 더 못하게 뭐 어떤 과태료 처분 같은 걸 하면서 실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좀 단속하도록 하는 뭐 그런 거를 할 아니, 수는 있겠지만 사장님들도 주치 그건 좀 너무 폭력 심한 싫어해. 거죠. 그렇죠. 아니, 현실적으로 그건 사실 나 가능한 그걸 일이 아니에요. 서울시는 어떻게 이걸 캠페인. 그건 이제 잠깐만. 그러니까 주치 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간절함이 있으면 얼마든지 승화가 가능하다고 간절함이 있으면. 생각하고 네네네. 그리고 이게 경찰 업무 중에서 자치 경찰 업무가 있어요. 아. 네, 거기는 이제 그런 어떤 치안, 네. 시민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단체도 관여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쪽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지 않을까. 아, 공약의 디테일이 뭐 있긴 있네요. 예, 예. 뭐 하여튼 이제 그런 위험 지역에 뭐 이제 CCTV 추가로 설치하고. 술 취했는데 CCTV가 보이냐고. 이제 그게 골목길에 CCTV 는 이미 LED 있어. 보안등 달고. CCTV는 이미 엄청 네. 넘쳐나. 대한민국은 CCTV 없는 데가 사실 거의 없을 정도예요. 서울에 특히. 아, 그리고 서울시와 산하기관 임직원에게 그 음주폭력 전과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즉각 배제하고 징계하는 내용. 아, 네,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있네요. 주폭제로 서울이에요. 예. 네. 근데 요새 사람들이 술을 그렇게 안 마시지 안 않나요? 마셔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진짜 안 진짜 안 마시고. 마셔요. 네. 코로나 전후에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분위기가. 네. 요새 그 뭐 청년호프 이런 데 가면 청년이 없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주로 계세요. 그런데 네. 열정 뭐 이런데. 네. 네. 뭐라고 해야 되나?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갈까요? 그럴까요? 자, 네. 그러면 짜투리 뉴스 한번 가봐야죠. 아, 네, 그 트럼프 대통령 이제 미중 정상회담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잖아요. 네. 이제 그 방중단들이랑 기자들이랑 미국 현지 기자들 다 이제 에어포스 원 타고 갔다가 이제 오는데 다시 이제 돌아오는 에어포스 탈 때 중국에서 받은 선물들 있잖아요. 네. 기념품 선물 싹 다 걷어. 그래서 저 비행기 앞에 저게 거대한 쓰레기통이거든요. 여기다 갖다 다 걷어가지고 벌어. 중국산 물품은 단 하나도 우리 에어포스원에 실을 수가 없어. 라고 이제 지침이 내려와서 저거 다 전량 폐기했다라고 합니다. 아이, 저거는 너무 결례 아니에요? 너무 많이 근데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이제 뭐 보안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뭐 중국이 뭐 도청장치 심거나 이제 뭐 이제 이런 게 있었어가지고. 아, 여기 도청장치 심었을까봐? 네, 뭐 추적칩, 감청등지 이런 거 심을 수 있으니까 싹
다 버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트루스 소셜 맨날 1일 1 트루스 소셜이잖아요. 방중 기간 동안 핸드폰을 못 써가지고 업로드 빈도가 확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원칙대로 저렇게 한다고는 했는데 이제 현지 언론, 미국 현지 언론에서도 트럼프가 중국 가서 딱히 별로 성과도 못 내고 뭐 대만 관련 협의, 무역 관련 협의도 못 내고 오니까 저걸로 화풀이했다. 이제 이런 분석 기사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이거 시진핑한테 기가 많이 죽었더라고요 보니까. 그 시진핑이 뭐 대만이랑 우리 싸움 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봐도 트럼프가 옛날 같으면 너 미사일 맛 좀 한번 볼래? 뭐 이렇게 얘기를 미사일 맛 좀 한번 볼래? 보통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버튼이 내 책상에 있어. 근데 뭐 난 거기에 대해서 뭐 말하진 않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가갖고 사고만 치고 왔어요. 대만한테 무기 파는 것도 내가 고려할 수 있다. 네. 협상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네. 아니 그 대만하고 우방으로서 한 약속도 다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트럼프가 다른 나라들한테 맨 그렇게 센 척하더니 중국 가서는 이렇게 약간 고개 숙이고 뭐 그런 모습이 좀 보였고요. 네. 여튼 그래서 외교적으로 이건 굉장히 좀 무리한 일인 것 같다는 기분이 생각이 좋지 좀 않죠, 듭니다. 보면. 예. 보기도 안 좋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새해 변호사분 긴장하십시오. 어떤 분이 AI가 쓴 서면으로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고 합니다. 소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전부터. 이분이 이제 원래 사건이 있었고 네. 그 변호사의 어떤 변호사를 그 사건에 변호사를 수임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영 일도 못 하고 뭐 돈만 낭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수임을 끊고 이제 따로 처리를 했는데 이 변호사가 해임당하고 나서 나한테 미지급한 수임료 한 500만 원 내놔 이러고 자기 전 의뢰인을 이제 고소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사건이 붙었는데 이제 이 당사자분은 난 진짜 내가 이번에 또 변호사비 들여가면서 나 이 소송 못하겠다. 그리고 변호사 못 믿겠다라고 해가지고 AI로 나홀로 서면을 써가지고 했는데 AI가 그 상대 변호사가 작성했던 의견서에 날짜 잘못 기재된 거, 뭐 녹취록에 뭐 문제 있는 거, 서명 누락된 거 이런 걸 다 찾아가지고 결국은 승소했대요. 아 그래요? 예. 그 상대방 변호사 있잖아요. 예. 거기도 AI 썼을 겁니다. AI 대 AI의 대결이에요. 누가 더 비싼 서비스를 썼냐는데. 유료 결제 누가 더 무료 검토를 결제. 잘했느냐의 싸움으로 봐야 될 겁니다. 실제 많이 쓰세요? 많이 쓰죠 변호사들도. 그 검토하는 게 능력이에요. AI의 산출물을 네네네. 기록과 검토해서 진짜 이게 진실한 거에 맞는지 검토를 하느냐 아니면 검토 안 하고 그냥 공장식으로 그냥 돌려가지고 사건 이기고 지는 건 상관없이 나는 착수금만 받아가지고 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차이입니다 변호사님. AI가 쓴 거 중에 판례 번호 다 틀린 거, 없는 판례 지어내는 거, 그다음에 의견이나 해석 잘못한 거 되게 많거든요. 개망신 많이 당해요. 그런 것들을 법정에서 그런 걸 검토 안 하고 그냥 냈다가 판사들이 그거 찾아내느라고 더 열받아가지고 그 서면을 써서 낸 변호사들 앞으로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이래가지고 그래요? 난리가 현장에서 몇 났습니다. 번을 봤어요, 저도. 그래서 저한테도 판사님들이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일이 더 늘어난다. 니네 이거 해결 안 하면 우리 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한 사람이 옛날에는 있었어요. 변호사들이 그런 거 찾을 때 뭐 판례 이런 거 다 뒤지죠. 직접 당연히. 해주고 해도 그 틀리진 않았을 텐데 네. 막 AI들은 그냥 막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그냥. AI들이 좀 그럴듯하게 내거든.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있나 보다 그러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사건 번호 틀리고 없는 거 만들어내고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AI 워낙 좋아져가지고 법률 전문 AI 쓰면 됩니다. 따로 그것도 또 근데 서비스가 틀릴 게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그거 비싸요. 유료로 써야 돼요. 그거 비싸요. 비싼데 너무 비싸요. 근데 이제 어차피 상대방도 쓰기 때문에 우리 쪽이 안 쓰면은 이제 혹시 놓칠 수가 있으니까 쓰고 그리고 아까 강소영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성의 있게 꼼꼼히 검토를 읽어봐야 변호사가 더 되고. 해서 보강해야 됩니다. 그거 어차피 검토할 거 처음부터 내가 보면 되지. 일이 2배 되는 거 아니에요? 검토를 안 하고 네. 지고 이거 상관없이 그냥 막 돌리는 거예요 공장식으로. 예, 그렇게 해서 그냥 빨리빨리 사건 회전시키는 게 낫다. 돈벌이에는 그렇게 그래서 생각하는. 수임료를 조금 주는 싸게 받는 데는 좀 조심하시라. 그렇죠. 너무 소액인 데는 조심하시라. 그게 전적으로 동의를 네,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결국 다 인건비 싸움, 무슨 싸움이잖아요. 그러면은 변호사들도 자기가 시간을 쓰려면 그 시간을 쓸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 이게 너무 한철하고- 아까 말한 예. 공장식 그거 예. 매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한철하고 때려치는 변호사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한철하고 때려치려고 변호사 몇 년 바짝 당기고 그걸로 사업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길게 갈 수가 없잖아요. 이따구로 해가지고 그렇죠. 변호사가. 그러니까 몇 년 바짝 걸고 조심하십시오. 접는 사람 많아요. 네, 그 우리 돈으로 변호사들의 사업하고. 공통된 마음이네요. 저는 부동산 오래됐습니다. 그 제가 사람 직접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철하고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그런 검토하시는데 굉장히 또 힘이 많이 드실 텐데 그럴 때 여름에 특히나 더 힘 많이 빠집니다. 그럴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흑염소. 그렇습니다. 흑염소로
또 여기에 홍삼 6년근 홍삼에 러시아산 녹용까지 한 팩에 담은 본정심 흑염소 진액입니다. 아유, 국내 유일 무항생제 인증 지리산 흑염소로. 요건 이제 냉동도 아닌 계량종도 아닌 신선한 고기로 추출해서 맛이 깔끔하고요. 그리고 누적 판매량만 벌써 140만 폭. 평점이 무려 4.93. 네. 아 진짜 찐해 이거. 아, 찐해요? 항상 먹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아, 이거 너무 찐해. 정말 흑염소 귀를 꽉 깨물었는 느낌이에요. 귀를 꽉 깨물. 와, 맛 표현 신선하다. 우리 형님 드립 좀 야. 치시는데. 흑염소 막 도망 다닙니다. 입안에서. 자, 장르만 여의도 구독자 특별 혜택 40% 추가 할인에 10포, 그러니까 10포를 더 드립니다. 배송 메시지 칸에 장르만 여의도라고 꼭 적어주시고요. 건강하게 올여름 나봅시다. 흑염소와 함께 올여름은 버텨보는 겁니다. 자, 세 분의 변호사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